겨울밤 차가운 공기가 거리를 감싸는 시각. 서울 변두리의 작은 편의점에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스문해시 편의점 행복마트라는 간판 아래 26살 청년 강민수가 계산대에 서 있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표정만큼은 언제나 밝았다. 민수는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를 맡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이곳 편의점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 달에 받는 급여는 200만 원 남짓. 원룸 월세 50만 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아껴 쓰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밤 11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서자 민수는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곧 자정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듯 두리번거리다가 천천히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 코너 앞에서 그가 멈춰섰다.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인 도시락들이 50% 할인된 가격표를 달고 진열되어 있었다. 민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좋아 보이는 김치찌개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을 하나씩 꺼냈다. 정가 4,500원짜리가 할인되어 2,250원, 3개면 6,750원이었다. 그는 도시락들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다. 계산대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금고에 넣고 거스름 돈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비닐봉지를 들고 편의점 뒤편 창고로 들어간 민수는 낡은 보온 가방을 꺼냈다. 배달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검은색 가방이었다. 그는 도시락 3개를 보온 가방에 차곡차곡 담고 추운 날씨를 대비해 핫팩 3개도 함께 넣었다. 핫팩도 역시 자신의 돈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다. 민수는 보온 가방을 메고 편의점 문을 열었다. 12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묘한 결연함을 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편의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 편의점 사장 박재윤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52세의 그는 이 편의점을 운영한 지 5년째였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름 괜찮은 수익이 났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드니 사장으로서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만 갔다. 박재윤은 한 달에 한 번씩 편의점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도난 사고나 손님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빠르게 넘겨보던 중이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장면들이었다.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 민수가 진열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모습.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매일 밤 자정 무렵 민수가 도시락 코너에서 뭔가를 꺼내 어딘가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박재윤은 화면을 멈추고 날짜를 확인했다.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거의 매일같이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이 포착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지? 박재윤은 중얼거리며 화면을 확대했다. 민수가 도시락 3개를 챙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계산대로 가서 뭔가 하는 듯 했지만 각도상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창고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 약 5분 후 보온 가방을 메고 나가는 모습까지. 박재윤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설마 도둑질? 아니면 빼돌려서 밖에 파는 건가? 민수는 성실하고 착한 직원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엑셀 파일을 열어 최근 한 달간의 재고 현황을 확인했다. 도시락 발주량과 판매량, 그리고 폐기 처리된 수량. 계산을 해보니 분명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매일 34개씩 도시락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달이면 90개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원이 넘는 손해였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얼마나 됐을까? 박재윤은 더 과거의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10월, 9월, 8월. 놀랍게도 3개월 전부터 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었다. 3개월이면 60만 원 이상의 피해액. 작은 편의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주인 몰래 물건을 빼돌리는 건 명백한 절도 행위였다. 박재윤은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내일 아침 민수가 출근하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민수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 박재윤은 베개를 뒤척이며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민수의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었다. 보통 때는 낮 근무 직원과 간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하지만 오늘은 박재윤이 직접 편의점으로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강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박재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것이다. 편의점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박재윤은 계산대 뒤쪽 작은 사무실로 민수를 불렀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일시정지된 채로 떠 있었다. 민수가 도시락을 챙기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 이거 보세요. 박재윤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매일 밤 자정에 도시락 3개씩 가져가더군요. 3개월간 계속. 사장님, 그게... 민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박재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락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팔았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먹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난 순간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재윤은 민수의 침묵을 자백으로 받아들였다. 역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법이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강민수 씨, 이건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고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던 걸 생각해서 피해액만 변상하면 넘어가겠습니다. 3개월간 90개, 금액으로 6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걸로 하죠. 60만 원. 민수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과는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용서 없습니다. 박재윤의 말에 민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사무실을 나왔다. 출근한 낮 근무 직원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편의점 문을 나섰다. 찬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수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6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세 분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민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평소 가던 길로 향했다. 편의점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낡은 고가도로 아래였다. 그곳에는 파란색 천막 3개가 나란히 쳐져 있었다. 노숙인들의 임시 거처였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천막 앞에는 3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남성,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그리고 80대로 보이는 허리 굽은 할아버지. 민수가 다가가자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민수야, 벌써 왔니? 백발의 남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이 빈데 무슨 일 있니? 여성 노인이 민수의 빈손을 보며 물었다. 평소 같으면 보온 가방을 메고 와서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주던 시간이었다. 죄송해요. 오늘은 좀 사정이 생겨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새 노인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편의점 사장에게 들켰고 앞으로는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을 하는 순간 세 분의 실망한 표정을 볼 자신이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야 원래 굶는 게 일상인 걸 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80대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새벽 추위 속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기다렸을 텐데.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 세 분과의 인연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밤이었다. 퇴근길에 우연히 이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가다가 추위에 떨며 잠들어 있는 노숙인들을 보았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민수의 아버지도 한때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노숙을 했던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어머니는 파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민수와 아버지는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때의 굶주림과 추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것이 생생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고 가족은 작은 월세방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민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밤 편의점에서 할인 도시락을 사서 이곳으로 가져왔다. 처음에는 한 개였다. 백발의 남성 노인에게만 전달했다. 하지만 곧 옆 천막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3개를 챙기게 되었다. 도시락 값은 모두 민수 자신의 돈에서 나갔다. 월급 200만 원 중에서 월세 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거기서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가 남았다. 그중 20만 원을 세 분의 도시락 값으로 썼다. 하루 6,750원씩. 한 달이면 약 2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민수는 기꺼이 그 돈을 썼다. 박재윤은 민수를 돌려보낸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60만 원을 변상받기로 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었다. 민수의 표정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치고는 너무 슬픈 표정이었다. 혹시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박재윤은 다시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하게 민수가 도시락을 챙기는 장면, 계산대로 가는 장면,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잠깐 박재윤은 화면을 일시정지했다. 계산대 앞에서 민수가 뭔가를 하는 장면이었다. 각도를 바꿔가며 확대해서 보니 민수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금고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거스름 돈을 다시 지갑에 넣는 모습까지. 설마
돈을 낸 거야? 박재윤은 다른 날의 영상도 확인했다. 모든 날짜, 모든 영상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민수는 도시락을 가져갈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돈으로 계산을 했다. 할인된 가격이긴 했지만 분명히 돈을 지불한 것이었다. 박재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횡령이 아니었단 말인가? 하지만 재고가 맞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최근 3개월간의 매출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도시락 판매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일 밤 자정 무렵 2,250원짜리 도시락 3개가 판매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총 6,750원. 민수가 계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재고가 안 맞는 이유는 뭐지? 박재윤은 계속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할인 도시락은 보통 자동으로 폐기 처리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민수가 자정 전에 도시락을 구매하면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판매로 기록됐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 재고 조사를 할 때 낮 근무 직원이 할인 스티커가 붙었던 도시락들을 폐기 처리된 것으로 착각해서 장부에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같은 도시락이 판매와 폐기 2번 기록되면서 재고가 맞지 않게 된 것이었다. 실제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폐기될 뻔한 도시락이 판매되면서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득이었다. 박재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이 큰 오해를 한 것이었다. 민수는 물건을 훔친 게 아니었다. 정당하게 돈을 내고 도시락을 산 것이었다. 그럼 그 도시락들을 어디에 쓴 걸까? 왜 매일 밤 자정마다 3개씩 사가지고 나간 걸까? 궁금증이 커졌다. 박재윤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침에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어떤 얼굴로 다시 만나야 할까? 고민 끝에 박재윤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오늘 밤 민수가 출근하면 몰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다. 그가 도시락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밤 9시 민수가 출근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박재윤은 편의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박재윤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11시 30분, 11시 45분, 11시 55분. 자정이 되자 편의점 안에서 민수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냉장고로 가서 도시락을 꺼내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민수는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다. 그냥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다. 박재윤은 의아했다. 왜 오늘은 안 가져가는 걸까? 혹시 아침에 자신이 혼냈기 때문일까? 민수는 계산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박재윤은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는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다. 박재윤은 계속 지켜봤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참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강민수 씨.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잠깐 나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박재윤은 민수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그 도시락들 어디에 쓴 겁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CCTV를 다시 확인했어요. 당신이 돈을 냈다는 것도 알아요. 횡령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해한 거였죠. 미안합니다. 박재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요.
그럼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왜 매일 밤 도시락 3개씩 샀는지, 어디에 쓴 건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가도로 아래 노숙하시는 어르신 3분께 드렸습니다. 박재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노숙인들에게?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도 그랬거든요. 집이 없어서 떠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굶주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박재윤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민수가 자신의 적은 월급에서 매달 20만 원씩을 써가며 도시락을 샀는지, 왜 매일 밤 자정마다 어김없이 그 일을 반복했는지. 미안합니다. 강민수 씨.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박재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저녁, 박재윤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오늘 밤,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그 어르신들께.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이요? 네, 내가 오해도 했고, 사과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궁금하기도 해요. 당신이 3개월 동안 매일 밤 찾아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어르신들께 동정, 어린 눈빛은 보내지 마세요.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으세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박재윤은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민수는 다시 도시락 3개를 챙겼다. 이번에는 박재윤도 함께 돈을 보탰다. 할인 도시락 대신 정가 도시락을 샀고 따뜻한 음료수도 3개 추가했다. 두 사람은 보온 가방을 나눠 들고 편의점을 나섰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15분을 걸어 고가도로 아래에 도착했다. 파란 천막 3개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천막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천막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백발의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민수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민수야. 요 며칠 안 오길래 무슨 일 있나 했네. 죄송해요. 좀 사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사장님도 함께 오셨어요. 노인의 시선이 박재윤에게로 향했다. 박재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장님이라니. 민수 이 친구가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노인의 말투는 정중했다. 박재윤은 민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존심이 있다는 말. 정말 그랬다. 이 노인은 비록 천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 옆 천막에서도 여성 노인과 80대 할아버지가 나왔다. 민수는 3분께 도시락과 음료수를 전달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어머, 오늘은 음료수까지. 민수야, 고맙다. 여성 노인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네 사람은 천막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박재윤은 새 노인의 사연을 듣게 됐다. 백발의 남성 노인, 김철수는 70세였다.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10년 전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떠돌기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이곳에 정착했다. 여성 노인, 이순자는 67세.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가 돌아갈 곳을 잃었다.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고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80대 할아버지, 박동진은 83세.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있다가 탈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거리를 헤매다 이곳에 오게 됐다. 가족들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이미 기억이 흐릿했다. 박재윤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다. 민수,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 겨울을 못 넘겼을 거예요. 김철수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밤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돈도 없는 주제에 말이죠. 민수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재윤은 민수를 다시 보게 됐다. 200만 원 월급에서 매달 20만 원을 쓴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운 것이었다. 민수 씨,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박재윤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사장님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요. 개인적인 일이라니. 당신은 우리 편의점 직원이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사장님도 요즘 어려우시잖아요. 매출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민수의 말에 박재윤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어려움까지 헤아리며 조용히 선행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도울게요. 예, 도시락값. 이제부터는 내가 댈게요. 그리고 폐기 처리될 도시락 있으면 그것도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건데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게 낫죠. 박재윤의 제안에 민수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도 가끔 함께 와도 되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새 노인도 감격한 표정이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철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박재윤과 민수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재윤이 민수의 선행에 동참하기로 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단순한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가 되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박재윤은 편의점으로 찾아와 민수와 함께 도시락을 준비했다. 폐기 처리될 도시락뿐만 아니라 김밥, 샌드위치, 삼각김밥도 챙겼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와 음료수도 함께 가져갔다. 박재윤은 추가로 담요와 핫팩, 두꺼운 양말도 구입해서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매일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다. 특히 박동진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박동진이 갑자기 민수의 손을 잡았다. 얘야, 고맙다. 너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 민수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덕분에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박재윤도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라는 청년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새삼 느꼈다. 하지만 박재윤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다. 편의점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밀려 매출은 계속 떨어졌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아내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박재윤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5년간 운영형 편의점이었고 무엇보다 민수와 함께하는
이 선행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2월 어느 날 박재윤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 씨, 사실 요즘 편의점 사정이 좋지 않아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얼마나 안 좋으세요?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월급은 마지막까지 챙겨줄게요. 그리고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사장님,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어떡하죠? 민수의 첫 번째 걱정이 자신이 아니라 새 노인이라는 사실에 박재윤은 또 한 번 감동받았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가도로 아래를 찾았다. 평소처럼 도시락과 음료수를 전달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김철수가 눈치를 챘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은데. 박재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편의점 사정이 어려워져서 곧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새 노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럼 우리한테 밥을 못 가져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김철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우리야 원래 굶는 게 일상이었어. 몇 달간 따뜻한 밥을 먹게 해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박동진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3개월간 매일 밤 만나온 세 분.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분들이었다. 그분들을 다시 굶주림과 추위 속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새 노인 생각뿐이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편의점이 문을 닫아도 계속 도울 방법은 없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결심했다.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기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 그 돈으로 당분간이라도 세 분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 한계였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SNS에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을까? 민수는 박재윤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다. 사장님, SNS에 우리 이야기를 올리면 어떨까요? SNS? 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재윤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SNS에 글을 올리기로 했다. 민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간단한 글을 작성했다. 고가도로 아래 세 분의 어르신께 매일 밤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곧 문을 닫게 되어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글을 올린 후 민수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과연 누가 봐줄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민수가 SNS에 글을 올린 지 이틀이 지났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팔로워가 200명밖에 안 되는 민수의 계정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그 글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그 친구의 팔로워가
3,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 몇 명이 또다시 공유했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됐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도시락 값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따뜻합니다. 민수의 휴대폰에는 연락이 쏟아졌다.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10만 원을, 어떤 이는 5만 원을 보내왔다. 일주일 만에 모인 금액이 300만 원을 넘었다. 민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잃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돕는 노인들을 위해 기꺼이 돈을 보내주고 있었다. 박재윤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민수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사장님,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 돈으로 당분간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기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새 노인분들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가? 민수와 박재윤은 고민 끝에 새 노인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고가도로 아래를 찾았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과일, 빵, 우유도 가득 담았다.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이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제가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를 조금 올렸어요. 도와주실 분을 찾으려고요. 새 노인의 표정이 굳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돈도 보내주시고요. 김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도울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동정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니? 김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 구걸하려고 거리에 나온 게 아니야. 김철수는 화가 난 듯 천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순자와 박동진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민수는 당황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어르신들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았다. 박재윤이 나섰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철수가 천막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우리는 할아버지들을 동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아닙니다. 할아버지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박재윤의 진심 어린 말에 김철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민수가 말을 이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돕는 거죠. 할아버지들도 예전에는 누군가를 도우셨을 거예요. 이제는 받으실 차례인 거예요. 김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김철수는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들려줬다. 나는 젊었을 때 공장을 운영했어. 직원이 50명 정도 됐지. 다들 가족처럼 지냈어. 명절 때면 보너스도 넉넉히 주고 경조사 때면 앞장서서 도왔지.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거래 업체가 부도가 났어. 연쇄 부도로 우리 공장도 망했지.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도 못 줬어. 그게 제일 미안해. 김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집도 팔고 전세금도 다 썼지만 빚을 다 갚지는 못했어.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나왔어. 그렇게 10년을 떠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순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결혼해서 30년을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참고 또 참았죠. 아이들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집을 나왔어요. 무작정. 친정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아이들한테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무능한 엄마였으니까. 박동진 할아버지는 기억이 흐릿했지만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교사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퇴직하고 나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와 박재윤은 눈물을 흘렸다. 모두 한때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는 도움받으셔도 돼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민수가 세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김철수가 민수와 박재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의 SNS 게시글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렸고 곧 인터넷 뉴스로 확대됐다. 20대 청년의 따뜻한 선행, 편의점, 알바생이 노숙인에게 매일 도시락 배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기부금도 계속 들어왔다. 2주 만에 1,000만 원을 넘어섰다. 민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단순히 도시락만 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어느 날, 한 사회복지사가 민수에게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세 분 어르신들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민수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안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임시주거 지원 같은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즉시 승낙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밀한 복지사가 고가도로 아래를 찾았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수와 박재윤이 함께 동행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정미란이라고 해요. 정미란은 새 노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회복지관? 김철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이 있어요. 함께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미라는 새 노인과 하나씩 상담을 시작했다. 신분증이 있는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등을 차근차근 물어봤다. 다행히 김철수와 이순자는 주민등록이 살아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했다. 박동진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우선 임시주거 시설에 입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안정을 찾으신 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밀한의 제안에
새 노인은 망설였다. 시설에 들어가면 우리 서로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같은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낮에는 자유롭게 외출도 가능해요. 그래도 우리가 시설에 가면 민수랑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철수가 물었다. 물론 계속 만날 수 있죠. 방문도 자유롭고요. 민수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들, 이제 따뜻한 곳에서 주무셔야 해요. 겨울이 너무 추워요. 새 노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민했다. 오랜 침묵 끝에 김철수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죠. 정미라는 바로 다음 날부터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시주거 시설을 알아봤다. 다행히 3인실 하나가 비어 있었다. 새 노인이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새 노인은 고가도로 아래를 떠났다. 민수와 박재윤, 그리고 정미란이 함께 짐을 날랐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이불 몇 장과 옷가지뿐이었지만 임시주거 시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했다. 3인실에는 침대 3개와 작은 책상, 옷장이 있었다. 공동 식당에서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됐다. 샤워실과 화장실도 깨끗했다. 어머, 여기 정말 좋네요. 이순자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미란이 따뜻하게 말했다. 새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집에 들어온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철수가 민수와 박재윤, 정미란에게 거듭 인사했다. 민수도 울컥했다. 3개월간 매일 밤 만나던 세 분이 이제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추위와 굶주림에 떨지 않아도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얘들아. 고맙다. 그날 밤, 민수와 박재윤은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자정에 도시락을 챙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뭐 하죠? 박재윤이 농담처럼 물었다. 글쎄요. 근데 사장님, 기부금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남은 기부금으로 다른 노숙인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정밀한 복지사와 상의해서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편의점 앞 공터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민수와 박재윤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왔다. 첫 주에는 5명이 왔다. 둘째 주에는 10명, 셋째 주에는 20명.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다. 단순히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그것이 자신의 진짜 소명이라는 걸 깨달았다. 박재윤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경영이 어려웠지만 이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다. 두 사람의 선행은 계속됐다. 민수와 박재윤의 무료 급식 봉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편의점 앞 공터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였고 큰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카레, 볶음밥, 매주 다른 메뉴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민수와 박재윤 둘뿐이었지만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대학생, 주부, 직장인,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함께 손을 모았다. 어느 토요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찾아왔다. 저 혹시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다. 저는 대학생인데요. 기사 보고 감동받아서 왔어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음식 나르는 거 도와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참여하기 시작한 대학생 최수진은 이후 매주 빠짐없이 나왔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30대 직장인 이준호, 40대 주부 김영희, 60대 은퇴자 박상훈. 각자의 이유로 이곳을 찾았고 함께 봉사하며 하나가 됐다. 김영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 어려웠던 시절 주변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무사히 키워낼 수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이곳에 왔다. 박상우는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우연히 민수의 이야기를 접하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이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다.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삶이 공허했다. 일과 집을 오가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다.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모였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 단순하지만 따뜻한 목표였다. 무료 급식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20명 정도였지만 2달 후에는 50명을 넘어섰다. 음식이 부족할까 걱정됐지만 신기하게도 기부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늘 넉넉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고맙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었어. 천만에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근데 혹시 일자리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까? 노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일자리요? 응. 나도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말이야. 뭐라도 하고 싶은데.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만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기회였다. 민수는 박재윤과 상의했다. 사장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정밀한 선생님께 여쭤보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정밀한 복지사에게 연락했다. 정밀한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지역 기업들과 연결해 드릴게요. 정밀한의 도움으로 몇몇 중소기업과 연결이 됐다. 단순 노무직이긴 했지만 일자리가 생겼다. 건강한 노숙인들은 하나둘 일자리를 찾아갔다. 김철수, 이순자, 박동진 세 노인도 매주 토요일이면 무료 급식 현장을 찾았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 우리도 도와야지. 김철수는 식판을 나르고 이순자는 설거지를 도왔다. 박동진은 테이블을 정리했다. 비록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한 달에 한 번 민수는 무료 급식 수익금과 지출 내역을 SNS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얼마를 기부받았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투명한 운영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기부금은 계속해서 들어왔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따뜻한 이웃 코너에서 이 활동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민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재윤이 말했다. 민수 씨,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민수는 고민 끝에 승낙했다. 방송 촬영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자원봉사자들, 노숙인들,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카메라는 그 따뜻한 장면들을 담아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기부금도 급증했다.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민수는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혹시라도 잘못 쓰면 어쩌나. 그때 정미란이 제안했다. 민수 씨,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게 어때요? 비영리 단체요? 네.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면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도 받고요. 민수와 박재윤은 정미란의 조언에 따라 비영리 단체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따뜻한 하루로 정했다. 매일매일을 따뜻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였다. 행정 절차는 복잡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3개월 후 마침내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가 공식 출범했다. 대표는 민수가 맡았다. 부대표는 박재윤, 총무는 이준호, 회계는 김영희가 담당했다. 정미라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직이 체계를 갖추자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일자리 연계까지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따뜻한 하루에 전념하기로 했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박재윤도 편의점을 정리하고 따뜻한 하루에 합류했다. 5년간 운영했던 편의점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사장과 직원이 아니었다.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료였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였다. 따뜻한 하루의 활동은 빠르게 확산됐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지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따뜻한 하루 지부를 만들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주요 도시의 지부가 생겼다. 각 지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본부에서 체계적인 매뉴얼과 지원을 제공했다. 어떻게 무료 급식을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할 것인지 모든 노하우를 공유했다. 1년 후 따뜻한 하루는 전국 20개 지부, 자원봉사자 500명, 수혜자 2,000명 규모로 성장했다. 연간 기부금은 5억 원을 넘어섰다.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다. 일부 지부에서 기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원봉사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다. 수혜자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일어났다. 민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부는 폐쇄하고 관계자를 고발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했다. 수혜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스트레스로 몸이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다. 책임감이 그를 지탱했다. 박재윤도 민수를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했다. 조직 운영의 경험이 있었던 박재윤은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 처리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따뜻한 하루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은데요. 민수는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자율성을 잃을 수도 있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조금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민수는 이사회를 소집해 논의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다. 결국 조건부 수용으로 결론이 났다. 자율성을 보장받는 선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다.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따뜻한 하루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상근 직원도 늘어났다. 민수와 박재윤은 이제 더 이상 직접 현장에서 음식을 나르지 않았다. 대신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하지만 민수는 가끔 허전함을 느꼈다. 처음 고가도로 아래에서 새 노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던 그때의 순수한 마음이 그리웠다. 조직이 커지면서 뭔가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 민수를 위로한 것은 김철수, 이순자, 박동진 세 노인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 본부를 찾아와 봉사활동을 했다. 민수야, 힘들지? 김철수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조금요, 할아버지. 처음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우리가 다 고맙게 생각해. 할아버지가 고맙죠. 할아버지들 덕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새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자. 2년차가 되자 따뜻한 하루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노숙인 지원단체가 됐다. 언론에서는 민수를 청년 사회사업가로 불렀다. 여러 상도 받았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각종 사회공헌상. 하지만 민수는 상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2,000명의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500명의 사람들.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들의 변화가 가장 큰 보람이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감동적이었다. 민수님께 저는 1년 전 노숙인이었습니다. 따뜻한 하루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았고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박재윤도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었다. 민수 씨,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도요, 사장님.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다. 3년 전 편의점에서 만난 사장과 알바생.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료가 됐다. 따뜻한 하루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다. 3년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30살이 됐다. 박재윤은 55. 두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하루에서 일하고 있었다. 조직은 더욱 성장했다. 전국 50개 지부, 자원봉사자 2,000명, 연간 수혜자 5,000명, 연간 기부금은 20억 원을 넘어섰다. 노숙인 지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지원, 결식아동 지원, 장애인 지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민수는 더 이상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었다. 사단법인의 대표이자 사회적 기업가였다.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책도 출간했다. 제목은 따뜻한 하루를 만드는 법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따뜻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직접 봉사활동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박재윤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사장에서 비영리단체 부대표가 됐지만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꼼꼼하게 회계를 관리했고 여전히 민수를 든든하게 지원했다. 김철수, 이순자, 박동진 세 노인은 어떻게 됐을까? 김철수는 임시주거 시설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 그는 따뜻한 하루의 명예 이사로 활동하며 다른 노숙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순자도 독립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청소 일이었지만 당당하게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됐다. 박동진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이 찾아왔다. 10년 만에 재회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가족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만은 잃지 않았다. 새 노인의 변화는 따뜻한 하루가 만들어낸 수많은 기적 중 하나였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독에서 연대로,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수천 명의 삶이 변화했다. 어느 봄날 따뜻한 하루 창립 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대형 컨벤션홀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자원봉사자, 수혜자, 기부자, 정부 관계자, 언론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민수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대표 강민수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3년 전 저는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청년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시작은 작았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세 분의 어르신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계신 어르신들을, 굶주림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도 노숙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윤 부대표님, 정밀한 자문위원님, 그리고 2000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의 힘이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는 박재윤을 바라봤다. 박재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따뜻한 하루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따뜻한 하루를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깊이 인사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민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컨벤션홀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박재윤이 옆에 앉았다. 민수 씨,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당신만큼 못했죠.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사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사장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CCTV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우리는 여기 없었겠죠. 맞아요. 모든 게 우연이었어요. 제가 세 분을 만난 것도, 사장님이 오해하신 것도, 그리고 오해가 풀린 것도. 하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서 필연이 됐어요. 이 모든 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행복해요. 사장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민수 씨, 나도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때 세 사람이 다가왔다. 김철수, 이순자, 박동진이었다. 박동진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보호자가 밀어주고 있었다. 민수야, 축하한다. 김철수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럼 이런 날 안 올 수가 있나. 이순자도 민수를 껴안았다. 우리 민수, 이제 다 컸네. 자랑스러워. 박동진 할아버지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섯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가 저물어 갔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3년 전 그 겨울밤, 처음으로 도시락을 들고 고가도로 아래를 찾았던 순간을, 그때의 떨림과 설렘을, 그리고 새 노인의 환한 미소를,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다. 세상은 아직 불완전했다. 여전히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따뜻한 하루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었다. 민수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걷겠다고. 모든 사람이 따뜻한 하루를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박재윤이, 김철수가, 이순자가, 박동진이,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할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다시 따뜻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